평화를 사겠다는 나라가 60개국입니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5천억 원을 내면은 영구 회원이 됩니다. 3년 임기, 제한도 면제됩니다. 제 종신의장은 트럼프 본인이고 거부권과 해임권을 독점합니다. 유엔이 70년 동안 못한 일을 하겠다라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초대 명단에 푸틴이 있습니다. 전쟁 중인 사람한테 평화위원회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관세 200%를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다보스에 한국 대표단이 가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짜리 청구서를 들고 회의 중입니다. 참여하면 유엔 중심 외교가 무너집니다. 거절하면 트럼프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이 앞으로 4년간 어떤 외교를 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입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곳이죠.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휴양 도시인데 1년에 딱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각국 정상, 재계 총수, 학자들이 모여서 경제와 정치를 논합니다. 공식 의제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도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대화입니다. 누가 누구와 악수했는지, 어떤 회담이 성사됐는지가 뉴스가 됩니다. 올해 다보스의 분위기는 예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왔습니다. 2기 취임 후 첫 번째 국제 무대였죠. 취임 이틀 만에 대서양을 건너온 겁니다. 참석자들은 긴장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렸죠. 2기에는 뭘 들고 나올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관세 이야기를 예상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관세 인상 선언, 무역 전쟁, 이 라운드. 트럼프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발언으로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연단에 서서 꺼낸 건 전혀 다른 카드였습니다.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보드 오브 피스라고 부릅니다. 60개국의 초청장을 이미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도 다루겠다고 덧붙였죠.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유엔이 못한 일을 해보겠다는데 응원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유엔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유엔이 70년 동안 실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유엔을 우회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전쟁을 막을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심입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가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이 구조가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엔은 막지 못했습니다. 거부권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수십 년째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무용론이 나옵니다. 트럼프도 같은 논리를 씁니다.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니 새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판의 규칙을 들여다보면 기이합니다. 유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유엔보다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 청사진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평화위원회의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가입 조건부터 살펴보죠. 먼저 회원 자격입니다. 기본 임기는 3년입니다. 초대받은 60개국이 참여하면 3년간 회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비슷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임기제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조항입니다. 10억 달러를 내면은 영구 회원이 됩니다. 임기 제한이 사라집니다. 재심사도 필요 없습니다. 10억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설 비용이 약 4조 원이었습니다. 1조 5천억이면은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죠. 코스피 상장 기업 시가총액과 비교해 볼까요? 셀트리온이 약 20조 원입니다. 한화가 약 4조 원입니다. 1조 5천억이면은 중견 대기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내면은 뭘 얻습니까? 영구 회원 지위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트럼프 측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2차 대전 승전국 5개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죠. 이들이 상임이사국이 된 건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그 힘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좋든 싫든 그게 2차 대전 이후의 현실이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다릅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역사도 필요 없고 자격심사도 없습니다. 1조 5천억을 낼 여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 유린 국가도 돈만 있으면 연구회원이 됩니다. 독재 국가도 1조 5천억만 내면 국제 질서의 핵심 축에 들어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터키 대사관에서 살해됐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사우디 왕세자의 지시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죠. 이런 나라도 10억 달러만 내면은 평화위원회 연구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 개혁 논의가 수십 년째 진행 중입니다.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가 핵심이죠.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 진입을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대표성 있는 국가를 상임이사국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자기네 권한이 희석되니까요. 거부권을 가진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개혁을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평화위원회에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건너뜁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격 검증도 없고 역사적 정당성도 필요 없습니다. 국제 외교의 민영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매관매직입니다. 조선시대의 관직을 돈 주고 사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의장 구조입니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습니다. 회원국 해임권과 거부권을 독점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각각 거부권을 가집니다. 서로 견제하는 구조죠. 미국이 밀어붙여도 러시아나 중국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회원국은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트럼프가 반대하면 무효입니다. 이건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트럼프 개인의 외교 도구입니다. 1조 5천억 원은 가입비가 아니라 충성 서약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초대에 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대 명단을 보면은 트럼프의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초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푸틴이 명단에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람입니다. 현재도 전쟁 중입니다. 매일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낸 초청장에는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입니다. 전쟁 중인 사람을 평화위원회에 초대했습니다. 침략자에게 평화를 만들자고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침략한 사람이 평화위원회 회원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는 구조입니다. 벨라루스도 초대받았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입니다. 유럽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는 자국 영토를 러시아군 통로로 내줬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평화위원회 창립 멤버가 됩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집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초대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독일도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영국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즉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극 참여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즉각 수락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친러시아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왔고 푸틴과도 독자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를 자처하는 밀레이는 취임 전부터 트럼프와 교류해왔습니다. 중앙은행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급진적인 성향이죠.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트럼프와 정치적 성향이 맞는 지도자들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공유하는 인물들이죠. 기존 국제 질서에 불만을 품은 나라들입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가 아니라 트럼프 친위대입니다. 국제 질서 재편이 아니라 친트럼프 연합 구축입니다.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존 유엔 체제를 지키려는 나라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트럼프의 새 질서에 올라타려는 나라들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한국은 아직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려면 프랑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이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엔은 국제법에 근거한 기구입니다. 193개 회원국이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 체제를 우회하는 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거절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200%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입가가 10만 원인 와인이 있다고 칩시다. 관세 200%를 적용하면 관세만 20만 원입니다. 소비자가가 30만 원이 됩니다. 3배로 뛰는 겁니다. 고가 와인은 더 심각합니다. 100만 원짜리 와인이 300만 원이 됩니다. 웬만한 애호가가 아니면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이 됩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관세가 너무 높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수출 자체가 막히는 거죠. 프랑스에게 와인과 샴페인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프랑스 하면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와인이죠.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와인 산업 종사자가 약 50만 명입니다. 수출액은 연간 약 100억 유로, 한화로 14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프랑스 와인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샴페인은 더 상징적입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것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샴페인이라고 못합니다. 원산지 명칭 보호를 받는 겁니다. 트럼프가 노린 것은 경제적 타격만이 아닙니다.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나를 거절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자국의 선택을 결정할 겁니다. 이게 외교입니까? 협박에 가깝습니다. 동맹국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이죠. 2차 대전 때 연합국으로 함께 싸운 나라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프랑스 해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관세 200%를 위협합니다. 평화위원회 가입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주둔 미군 감축을 위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는 압박이었죠. 동맹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건 트럼프 외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국제기구 가입 여부까지 관세와 연결시킵니다. 거절하면 경제보복이 날아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같은 선택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게 와인이 있다면 한국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60개국의 초청장이 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어떤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는지 보면은 패턴이 보입니다. 헝가리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취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먼저 제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정상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스타일이죠. 폴란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러시아를 더 경계합니다. 평화위원회에 푸틴이 있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트럼프와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미에서 친트럼프 진영의 선봉에 서겠다는 듯 의지가 보입니다. 브라질의 룰라는 어떨까요? 좌파 성향의 룰라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밀레이와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죠. 참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면 일본이 눈에 띕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이 외교의 기축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친분을 쌓았죠. 현재 이시바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 참여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야 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엔 개혁을 통한 상임이사국 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새 기구에 올라타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도 유엔 상임이사국 진입을 원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중동은 더 복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란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평화위원회 참여가 중동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가자지구 문제가 평화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푸틴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부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60개국 모두가 고민 중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상황이 특히 복잡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유엔과의 관계, 북한 문제, 경제적 이해관계, 모든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보스에 한국 대표단이 가 있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가 간 겁니다. 외교 현안이면서 동시에 통상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는 뜻이죠.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제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아직 결정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왜 결정이 어려울까요? 참여해도 문제이고 거절해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대가가 따릅니다. 먼저 참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유엔 중심 외교를 기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했죠. 한국 외교에서 유엔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유엔 무대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북한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집니다.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면 이 기조가 흔들립니다. 유엔을 우회하는 기구에 가담하는 꼴이 됩니다. 한국이 유엔 무용론에 동조한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프랑스, 독일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참여하면은 서방 진영 내에서 한국의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정도 있고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여론도 좋지 않을 겁니다. 1조 5천억 원을 트럼프한테 바치냐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혈세로 미국 대통령 개인 사조직에 가입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1조 5천억이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평화위원회 연구 회원권에 쓴다고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쉽게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거절하면 될까요?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봤습니다. 거절 다음 날 관세 200% 위협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에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품목이 타격을 받을까요? 자동차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에 달합니다. 반도체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200%면은 한국 자동차에는 얼마일까요? 트럼프는 이미 한국 자동차 관세 인상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기 때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을 요구했었죠. 평화위원회 거절은 좋은 명분이 됩니다. 진퇴양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도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고 합니다.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협상이죠.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분담금을 5배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연간 약 1조 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5조 원을 내라는 거였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년 넘게 잠정 합의 없이 갔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기회는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항상 비판해왔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방위비를 더 안 내느냐는 논리입니다. 평화위원회 거절과 분담금 협상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협상력은 심각하게 약해집니다. 트럼프가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위원회도 거절했는데 분담금은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협상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합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확장 억제, 해구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핵 전력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흔들리면 한국 안보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기에 다시 그런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입니다. 1위는 중국이지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의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여의 대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조 5천억 원이라는 비용, 유엔 중심 외교 기조의 훼손,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국내 여론의 반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평화위원회는 단독 사안이 아닙니다. 트럼프 이기 외교 정책의 일부입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일기 때부터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동맹국에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합니다. 양자 협상으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냅니다. 다자기구는 미국의 손발을 묶는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탈퇴했었죠. 세계보건기구 탈퇴도 추진했습니다. 나토 분담금 문제로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이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유엔에서는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있으니까요. 러시아가 반대하면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반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유엔 안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새 기구를 만들면 다릅니다. 트럼프가 의장이고 거부권을 독점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여기에 가입비까지 받습니다. 10억 달러씩 60개국에서 거두면 6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90조 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돈도 받고 충성도 확인하고 국제 질서도 재편합니다. 일석삼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트럼프 임기는 4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쌈선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으로 정해져 있죠.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2028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평화위원회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이니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한 것처럼 다음 정권이 평화위원회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내고 4년 뒤에 조직이 사라지면은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돌려받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계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 손실과 장기적 리스크를 동시에 따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적극 참여입니다. 10억 달러를 내고 연구회원이 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트럼프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미 정상 간 신뢰가 쌓입니다.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상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도 카드가 생깁니다. 북한 문제 논의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명확합니다.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국민 세금을 외국 대통령 사조직에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유엔 중심 외교 기조가 무너집니다.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국내 여론의 반발. 두 번째 선택지는 거절입니다. 장점은 원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유엔 중심 외교를 유지합니다. 국제법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트럼프의 보복입니다. 관세 인상, 분담금 압박, 무역 협상 불이익, 프랑스 사례를 보여주듯 즉각적일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냉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시간 끌기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결정을 미룹니다.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관찰합니다. 국내 여론의 향방을 살핍니다. 장점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섣불리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참여는 불리합니다. 창립 멤버보다 발언권이 약해집니다. 늦은 거절은 더 나쁩니다. 고민했다가 거절한 건 처음부터 거절한 것보다 심기를 더 건드립니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참여하되 연구회원은 포기하는 겁니다. 10억 달러를 내지 않고 일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3년 임기에 발언권도 약하지만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아끼면서 트럼프와의 관계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돈 안 내는 회원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2등 회원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발언권은 없는 들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결국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4년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의 첫 번째 외교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협상에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적극 참여하면 친트럼프 국가로 분류됩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나라 명단에 오릅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친트럼프 딱지가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트럼프의 적대 목록에 오릅니다. 4년 동안 압박이 계속될 겁니다. 관세, 분담금, 무역 협상 모든 영역에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중간하면 양쪽 모두에게 불신을 삽니다. 트럼프는 확실한 충성을 원합니다. 어중간한 태도는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엔 진영에서도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외교의 딜레마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관계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럽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문화 교류도 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균형 외교가 가능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줄타기 외교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작동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중립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너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평화위원회가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까요? 명분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회원국 명단을 보십시오. 푸틴이 있고 오르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구성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합입니까?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 친합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의 라이벌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한 적대국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뿐입니다. 트럼프와의 관계입니다. 트럼프가 좋아하거나 트럼프에게 뭔가를 원하는 나라들입니다. 평화위원회의 실제 기능이 뭘까요?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나라들을 모으는 겁니다. 유엔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7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소 대립으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이것입니까? 돈으로 회원권을 사고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쥐는 구조가요. 독재자와 침략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는 기구가요.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유엔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회해서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의 파괴입니다. 파괴 이후에 뭐가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아는 건 자기가 의장이라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1조 5천억 원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든 거절하든 그 결과는 모두 한국이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직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보스에서 첫 행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참여국 명단은 하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아직 그 명단에 없습니다. 며칠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평화위원회는 평화를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외교 도구입니다. 1조 5천억은 가입비가 아니라 충성 서약금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도 거절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앞으로 4년간 한미 관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조 5천억을 내야 할까요? 거절하고 보복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